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너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너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되게 네. 겁에 질렸는데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대비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좀비보단 있을 것 같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건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 등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 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아유,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그러게.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 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럼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미국 건 아닐 국방부에서 거고.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그러니까, 했겠지. 그러니까. 예.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1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 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1명 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들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공포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좀비처럼 자기 자신을 죽은 시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요. 결국 그런 생각을 하다가 굶어 죽기까지 한다는 이 끔찍한 증상은 프랑스의 신경의학자 주일스 코타르가 발견한 희귀 정신질환, 일명 코타르 증후군으로요. 좀비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코타르 증후군을 넘어서 실제로 도심 한가운데 진짜 좀비가 나타나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평화롭던 중국 저장성의 원저우시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던 자동차를 막아섰고요.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너무 놀란 여성 운전자는 도망치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문을 두드리던 남성이 진짜 좀비처럼 이 여성의 얼굴을 마구 물어뜯은 겁니다.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가 됐지만 이미 여성의 코와 입술 일부분이 잘려나간 거예요. 코를 잘랐어. 중국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고가 더욱 충격을 주는 이유가요. 비슷한 사건이 한 달 전 미국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대. 2012년 5월 26일 미국 마이애미 고속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남성 루디 유진. 노숙자였던 로널드 포포의 얼굴을 물어뜯은 사건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루디 유진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요. 경찰이 보는 앞에서도 잔혹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요. 심지어 경찰이 쏜 총알을 맞고서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6발이나 쐈고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나 이미 피해자 얼굴의 약 80%가 뜯겨나간 상태였고요. 여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보고 피의자 루디 유진이 마약을 복용한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도했지만 부검 결과 마약으로 확정지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역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좀비의 이미지는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처럼 흉측한 얼굴과 좀비 특유의 걸음걸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요, 좀비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하게 2단 옆차기 하는 드라마를 준비해왔습니다. 좀비 수사물로 불리는 드라마 아이좀비입니다.
2015년 미국의 CBS에서 방송을 시작해 현재도 시즌 3가 방송 중에 있는데 이 아이좀비 속 여주인공은요. 한 종합병원의 유능한 레지던트 리브로요. 어느 날 우연히 삼성 파티에 갔다가 좀비에게 그만 팔이 긁히면서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보통 좀비가 되면은 눈과 피부색부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 리브는요. 평소에는 그냥 이뻐. 아주 그냥 이뻐. 그냥 살짝 마치 스모키 메이크업한 듯 시크한 느낌만 주죠. 아무리 그래도 좀비가 저래도 돼요. 너무 안 좀비스러운데요? 그냥, 예. 신부화장했죠. 예. 게다가요.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좀비와는 달리 특이하게도 사람의 뇌만 식욕을 느낍니다. 그래서 레지던트였던 주인공 리브는 경찰청 산하의 시체 안치소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어우, 젓가락으로. 네. 그 이유가 시체 안치소가 유일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뇌를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죠. 끔찍하다. 그리고 이 드라마 속 좀비가 남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아까 수사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리브가 사람의 뇌를 섭취하고 나면 뇌의 주인의 기억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Where is my frigging ring? I know you have it! 그래서 주인공인 좀비 리브는 시애틀 경찰관 바비너를 도와서 미궁 속으로 빠진 살인 사건을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피해자가 살해를 당했는데 흔적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죽는 순간 봤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꼭 찾아내고 말겠어요. 이렇게 리브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피해자의 기억 조각을 경찰관에게 알려주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큰 힌트들을 제공하는 거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좀비. 정말 이 점이 다른 드라마의 좀비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